오늘 밤 서울 하늘은 양동이로 물을 붓는 듯했다. 세찬 바람이 유리창에 빗방울을 비스듬히 후려치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소리를 냈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얇은 등을 고급 가죽 소파다리에 바짝 붙였다. 온몸이 흠뻑 젖은 것은 빗물 때문이 아니라 몇 분 전 시어머니가 내 얼굴에 그대로 끼얹은 차가운 오렌지 주스 때문이었다. 내 앞에는 시어머니인 김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곱게 화장한 얼굴은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쓰레기를 보듯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지난 3년간 내 남편이었던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실내복을 입고 훤칠한 모습이었지만 시선은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준의 어린 애인인 강유라가 수줍게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한 손으로는 얇은 잠옷 너머로 제법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악어의 눈물을 슬쩍 닦아내고 있었다. 너 아직도 거기서 뭐하고 있는 게냐?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의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다. 내 말이 안 들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우리 집안은 알도 못 낳는 씨 없는 암탉은 받아줄 수 없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씨 없는 암탉. 지난 3년간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다. 내가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로 살았다. 민준의 식사와 잠자리를 돌보고 날씨가 굳을 때마다 김 여사의 건강을 챙겼다. 집안 살림, 대내외적인 일들,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자리에 걸맞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오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하나 때문에 내 3년의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나한테 약속했던 것들 전부 잊었어요? 민준은 움찔했지만 이내 내 시선을 피했다. 그가 중얼거렸다. 서윤아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됐어. 유라 씨가 내 아이를 가졌어. 제발 날 용서해줘. 용서?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더러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배신을? 당신과 저 여자가 내 등 뒤에서 몰래 만난 것을? 당신과 함께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아내를 내쫓고 애인을 집으로 끌어들인 잔인함을 유라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가련한 목소리였다. 언니 죄송해요. 저랑 민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저도 제3자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요. 이제 저에겐 오빠의 핏줄이 있어요. 제발 저희를 허락해주세요. 나는 그녀를 그 위선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몸이 떨렸지만 분노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입 닥쳐! 넌 나한테 말할 자격 없어. 사랑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사랑을 이용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건 죄악이야. 내가 미래의 손주 며느리에게 소리치는 것을 본 김 여사는 더욱 화가 났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여기서 큰 소리야? 분수도 모르는 년.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걸 데려온 것만으로도 내복인 줄 알아야지. 대를 이을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가짜는 질투나 하고. 넌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낚아채 내 손에 펜과 함께 쥐어주었다. 찍어. 당장 찍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독한지 보게 될 줄 알아.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눈물 속에서 번져 보였다.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남은 정이라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상적인 미안함과 초조함뿐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 내 심장은 차갑게 식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한 획 한 획이 살을 내는 듯했다. 나는 비뚤어진 서명으로 내 이름을 썼다. 3년의 청춘을 소위 명문가라는 곳에 묻어버리는 서명이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김 여사는 내가 마음을 바꿀세라 서류를 낚아챘다. 그녀는 경멸의 눈빛을 던졌다. 됐다. 이제 가도 좋아. 내 짐은 내가 사람 시켜서 치워버릴 테니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 뭐 하나라도 가져갈 생각 마.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더 이상 이곳에 어떤 것도 필요 없었다. 명품 옷들, 비싼 핸드백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나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으로 걸어나갔다. 우산도 주머니 속 동전 한 푼도 없었다. 거센 비가 내 얼굴에 화장을 씻어냈지만 마음속의 고통과 치욕은 씻어낼 수 없었다. 내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차 한 대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이 집안에서 20년 넘게 일한 박 기사님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차에서 내려 우산을 들고 왔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사모님, 박 기사님이 머뭇거리며 나를 불렀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기사님은 한숨을 쉬며 내 손에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쥐어주었다. 이건 제 돈이. 아니, 도련님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부의 정이라면서요. 이거라도 받아서 택시 타고 가세요. 나는 손바닥 안에 돈뭉치를 내려다보았다. 50만 원. 3년간의 아내 노릇, 3년간의 헌신이 마지막 정이라는 이름의 50만 원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우스운가. 이 모욕은 수만 마디의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돈뭉치를 꽉 쥐었다. 지폐의 모서리가 살갗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순간 억울함이 맹렬하게 치솟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빗속에서 불이 환하지만 싸늘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승리에 희희낙낙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었다. 남은 힘을 다해 나는 손 안에 돈뭉치를 갈기갈기 찢었다. 찢어진 종잇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하얀 빗줄기 속으로 흩어졌다. 마치 나의 결혼 생활처럼 산산조각 나고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당신들의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빗소리 속에서 외쳤다. 그들에게 들으라는 말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외침이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폭풍우 치는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부서진 심장과 뼈에 사무치는 한만을 가지고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힘없이 살았다. 깊은 골목에 있는 작고 축축한 옥탑방을 구했다. 결혼 전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은행 잔고는 금방 바닥을 보일 터였다. 일을 구해야 했다. 내 두 발로 서야만 했다. 하지만 3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은 내 자신감을 앗아갔고 전문 기술도 거의 잊게 만들었다. 몇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절망적이었다.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던 중 우연히 천성 텐심그룹의 채용 공고를 보았다. 그들은 사무보조 직원을 구하고 있었다. 대단한 경력이 필요 없고 꼼꼼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자리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뜻밖에도 면접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날 아침 나는 내가 가진 가장 단정한 오피스룩을 골라 입었다. 아주 오래전에 산 하얀 셔츠와 검은색 펜슬 스커트였다. 잠을 못 자 피곤한 기색과 퀭한 눈을 가리기 위해 가벼운 화장을 했다. 서울의 부와 권력의 상징인 하늘을 찌를 듯한 천성그룹 빌딩 앞에 서니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면접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사 담당자는 엄격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모두 전문적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좋은 결과를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인상은 인자하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고 총명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인사 담당자는 황급히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도 덩달아 놀라 일어섰다. 회장님? 이 남자가 천성그룹 회장이라고? 문정혁 회장? 신문에서나 보던 거물급 인물이었다. 왜 그가 이런 말단 직원 면접 자리에 나타난 걸까? 문 회장은 직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의 시선이 무심코 나를 스치다 멈췄다.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평소의 위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내 목의 한 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목으로 가져갔다. 아, 점. 나는 귀 밑 목에 작은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다. 내가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 누구와도 헷갈릴 수 없는 나만의 표식이었다. 그런데 왜 이 점이 이 권력 있는 회장님을 이토록 경악하게 만든 걸까? 자네 이름이 뭔가? 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네, 회장님.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서윤. 그는 그 이름을 중얼거리더니 다시 내 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 점, 이 나비 모양 점. 갑자기 그가 나에게 빠르게 다가왔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눈과 주름과 눈에 차오르는 격한 감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나를 애처롭고 안타까우면서도 믿기지 않는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상에, 정말인가?
정말 네가 맞느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저 회장님 혹시 누구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문 회장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떨면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저편이 연결되자마자 그는 나와 경악으로 굳어버린 인사팀장의 존재도 잊은 채 전화기에 소리쳤다. 아버님,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 찼다. 찾았어요. 채원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채원? 누가 채원이지? 내 이름은 이서윤인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아찔했다. 이 운명적인 만남, 나비 모양의 점, 그리고 유명그룹 회장의 입에서 나온 낯선 이름, 채원. 모든 것이 나를 해답없는 미스터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내 인생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갈림길로 내던져질 것만 같았다. 나와 인사팀장 모두 문 회장의 반응에 얼어붙었다. 급하고 감정적인 통화가 끝난 후 문 회장은 즉시 인사팀장을 내보냈다. 나는 고급스러운 면접실에 그와 단둘이 남겨졌고 그곳은 이제 이상하리만치 긴장된 분위기를 띠었다. 그는 내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고 자신은 여전히 충격과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안을 서성였다. 마침내 그는 멈춰서서 내 앞에 앉아 매우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기쁨, 고통, 회의, 그리고 강렬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 양,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친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했다. 네, 회장님. 저는 올해 25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입니다. 해바라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수녀님들 말씀으로는 아주 어릴 때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해바라기라는 두 글자를 듣자 문 회장의 눈이 다시 빛났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래, 맞아. 해바라기 보육원.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군. 맞아떨어진다니요? 나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방금 부르신 채원이라는 이름은 누구인가요? 문 회장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채원이는 내가 잃어버린 조카딸의 이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문의 둘째 아가씨이자 이 그룹을 창립하신 총회장님의 손녀이지. 나는 깜짝 놀라 귀가 멍멍해졌다. 둘째, 아가씨, 가문. 그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단어들이 나 같은 고아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문 회장은 20년 동안 묻혀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20년 전 가문에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고 말했다. 총 회장님의 둘째 아들과 며느리, 즉 채원이의 부모가 납치되어 돈을 요구당했다. 그들과 함께 당시 5살이었던 둘째 딸, 채원이도 납치되었다. 납치범들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족이 돈을 건넨 후 비극이 일어났다. 그들은 말을 바꾸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끔찍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총 회장님의 둘째 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채원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가족은 수년간 온갖 노력과 돈을 들여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모두가 아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네. 문 회장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항상 믿었지. 사라지기 전 채원이에게는 아주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 몇 가지 있었어. 자네처럼 목에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지. 그는 말하며 내 목을 가리켰다. 나는 무심코 익숙한 점을 만졌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왼쪽 귓불에 작은 복점이 있었어. 나는 반사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다. 그렇다. 나는 그곳에 복점이 있었다. 나는 항상 그것이 그저 평범한 특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 회장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가 납치되어 사라진 그날,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해바라기 보육원에서 5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 아이는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고 몸에는 어떤 신분증도 없었어. 그 아이가 바로 자네 맞지? 서윤 양. 갑자기 머리가 욱신거렸다. 문 회장의 말이 내 마음속 먼지 쌓인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희미하고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갑자기 밀려왔다. 나는 긴 머리에 다정한 여인이
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서는 아주 향긋한 제스민 향기가 났다. 나는 키 큰 남자가 항상 나를 어깨에 태워주던 것을 보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아주 따뜻했다. 나는 내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큰 폭발음, 눈부신 빛, 비명, 그리고 어둠.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격렬한 두통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이 내 마음을 베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문 회장은 놀라 일어나 나를 부축했다. 괜찮나?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가? 나는 고통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땀이 이마에 흥건했다.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 이미지들은 뭐죠? 문 회장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위로하는 목소리였지만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다. 너무 애쓰지 말게, 채원아. 아니, 서윤 양, 너무 애쓰지 마. 그건 자네의 기억이야. 부모님에 대한 기억. 20년이 지났으니 모든 것을 즉시 기억해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는 나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갑작스럽다는 걸 알지만 복점, 그리고 보유권에 들어온 날짜까지 모든 증거가 기이할 정도로 일치하네. 나는 90% 이상 확신해. 자네가 바로 우리 가문의 잃어버린 조카, 채원이라는 것을. 나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따뜻한 물잔도 떨리는 몸을 덮이지 못했다. 버림받은 아내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고아에서 나는 갑자기 명문가의 둘째 아가씨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했으며 마치 허황된 동화 같았다. 하지만 두통과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은 어쩌면 그것이 내 잃어버린 신분에 대한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문 회장은 DNA 검사를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모든 의심을 끝낼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그의 마음속으로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총 회장님과 온 가문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결과가 필요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내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한 답이 필요했다. 내 머리카락 몇 가닥과 구강 상피세포 샘플이 조심스럽게 채취되었다. 문 회장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가 마련해준 그룹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그는 내게 어디에도 가지 말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고 그저 쉬면서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그 며칠은 영원처럼 길었다. 나는 호화로운 공간에 살았지만 마음은 텅 비고 불안했다. 나는 문 회장이 한 말을 계속 생각했다. 기억 속을 뒤져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려 했지만 애쓸수록 머리만 더 아팠다. 부모님, 가문, 채원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꿈처럼 낯설고 희미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그 질문이 계속 내 마음을 파고들어 한시도 평온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문 회장이 직접 아파트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면서도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정중하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결과가 나왔네, 채원 양.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심장이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은 꽉 쥐어졌다. 이것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문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훑어보았고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내 쪽으로 조용히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숫자들, 복잡한 과학 용어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굵고 선명하게 인쇄된 마지막 결론만 보면 되었다. DNA 샘플 분석 결과 두 대상 간의 관계는 직계 혈족 관계임. 확률 99.999%, 99.999%. 거의 절대적인 숫자였다. 나는 이서윤이 아니었다. 나는 문채원이었다. 종이가 내 손에서 떨어졌다. 지난 며칠간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나는 기쁨에 우는 것인지 슬픔에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뿌리를 찾았다는 기쁨. 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기쁨. 하지만 이 사실은 내 부모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문 회장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위로가 가득한 손길이었다. 그래, 맞았어.
채원아, 네가 바로 우리의 채원이야. 돌아온 걸 환영한다. 얘야.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그 이름으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불렀다. 채원, 채원.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후에야 문 회장은 그 옛날 비극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그 교통사고가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조작된 살인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납치범들은 당시 거액이었던 1,000억 원의 몸값을 받았지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잔혹하게 손을 썼다. 경찰은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사건은 점차 미궁에 빠졌고 가문의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았다. 내 부모님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 문 회장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 문강혁은 재능 있는 건축가였지만 성품이 온화해서 다투는 걸 싫어했지. 네 어머니 이지은은 첼리스트였어. 온화하고 인자한 여자였지.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운명은 너무 가혹했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다. 따뜻한 남자와 제스민 향기가 나던 여인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들이 내 부모님이었다. 이제 문 회장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네가 집으로, 가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네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문태성 총회장님. 그분은 20년 동안 이날을 기다리셨어. 그리고 너에겐 문채영이라는 언니도 있단다. 할아버지, 언니,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혈육들,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완전히 낯선 세계,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부와 권력의 세계에 융화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 순간부터 문채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갔다. 검은색의 번쩍이는 고급 세단이 정교하게 조각된 철제 대문을 지나 잘 포장된 길로 서서히 들어섰다. 양옆으로는 푸른 고목들이 늘어서 있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동화 속 성처럼 웅장한 대저택이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가문의 본가인 평창동 저택이었고 오늘부터는 내 집이 될 곳이었다. 옆에 앉은 문 회장은 내가 숨을 죽이고 주변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채원아.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흥분과 두려움으로 마구 뛰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러웠다. 불과 지난주에 나는 집에서 쫓겨나 허름한 옥탑방에 살던 아내였다. 이번 주에 나는 최고급 세단에 앉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이 나라 최고의 부유한 가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는 본관 정문 앞에 멈췄다. 긴 줄의 사용인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문 회장과 내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맨 앞에는 단정한 집사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은 매우 온화했다. 둘째,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사가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 회장이 소개했다. 채원아, 이분은 김 집사님이시다. 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일하셨지.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감동이 서렸다. 정말 닮으셨습니다. 둘째, 아가씨께서는 젊은 시절 사모님과 꼭 닮으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이 낯선 곳에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그 호화로움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었으며 값비싼 고전 가구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극도의 부와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큰 계단 쪽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생, 드디어 돌아왔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름다운 여인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비추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완벽한 몸매와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어 고고한 목선을 드러냈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다. 날카롭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내 언니 문채영이구나. 채영은 내 앞으로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친밀하게 나를 꼭 껴안았다. 돌아온 걸 환영해. 채원아. 언니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녀의 포옹은 힘이 있었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나를 감쌌지만 왠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짧은 순간 나를 훑으며 날카로운 탐색의 눈빛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언니. 나는 약간 어색하게 대답했다. 두 자매가 서로 만났으니 다행이군. 문 회장이 기쁘게 말했다. 총 회장님은 어디 계시냐? 채영아?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계세요. 정혁 삼촌. 삼촌이랑 동생. 들어가 보세요. 채영이 여전히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태성 총회장님의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다. 무거운 목재문을 김 집사님이 조용히 열었다.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큰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등을 문 쪽으로 돌리고 은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뒷모습만 보아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이분이 바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 내 친할아버지였다. 총회장님, 둘째 아가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문 회장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총 회장님의 얼굴은 야위고 시간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는 긴장되어 두 손을 꼭 쥐었다. 총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마르고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목을 가리켰다. 그의 시선은 나비 모양의 점에 고정되었다. 나비. 나의 작은 나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 두 줄기가 그의 늙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평생을 재계에서 군림해온 강철 같고 권위 있던 남자가 지금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채원아, 내 손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눈에 담긴 극도의 고통과 기쁨을 보고 내 마음속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는 다가가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소리였다. 문태성 총회장님은 나를 꼭 껴안았다. 마른 포옹이었지만 마치 내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힘껏 껴안았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내 손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의 품에서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지난 세월의 온갖 서러움과 쓴맛을 씻어냈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이다. 그날 저녁 저택의 큰 식당에서는 성대한 귀환 축하 파티가 열렸다. 2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긴 귀한 목재 테이블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네 사람, 문태성 총회장님, 문정혁 회장, 언니 채영, 그리고 나뿐이었다. 화려한 공간 속 찬란한 크리스털 조명 아래 앉아 있으니 여전히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총 회장님은 주빈석에 앉으셨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훨씬 혈색이 좋고 활기차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내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셨다. 평생 맛보지 못했을 산의 진미였다. 많이 먹어라, 채원아. 그가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말랐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옆에 앉은 문 회장도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채원아. 집에서처럼 편하게 먹으렴. 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언니 채영만이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몸짓은 고상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관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가끔씩 예측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식사 도중 총 회장님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채원아, 정혁이가 네가 결혼했다가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더구나. 사실이냐? 그의 질문에 식탁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나는 멈칫했다. 젓가락 끝에 대구살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특히 돌아온 첫날에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문 회장이 급히 거들었다. 아버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기쁜 날인데요. 괜찮아요, 삼촌.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나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이야기를 했다. 나는 길게 늘어놓지도 비련의 주인공처럼 굴지도 않았다. 그저 3년간의 결혼 생활, 민준의 배신, 그리고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난 일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마지막 50만 원의 정에 대해 언급할 때는 억울함이 눈띠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식탁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총회장님의 얼굴은 즐거웠던 기색이 온데간데 없이 어두워졌다. 그는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괘씸한 놈들. 그는 이를 갈았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감히 문씨 가문의 손녀에게 그따위 짓을 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이로구나. 그의 분노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렇게 무서운 기세를 가진 어르신을 본 적이 없었다. 정여가! 총 회장님이 문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즉시 사람 시켜서 그놈 회사에 대해 조사해. 재무, 세무, 프로젝트까지 전부 일주일 안에 파산시켜버릴 거야. 내 손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겠다. 네, 아버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문 회장은 즉시 따랐다. 나는 서둘러 말렸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 일로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는 무슨 폐? 총 회장님이 소리쳤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너는 내 손녀다. 이 집안의 둘째 아가씨야. 너를 서럽게 하는 놈은 우리 가문 전체와 맞서는 것이다. 이건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네 억울함을 풀어주마. 그의 말은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 나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언니 채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가볍기 그지없었다. 할아버지, 화내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채원이가 막 돌아왔으니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동정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동생아, 네가 그런 수모를 겪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우리 여자들은 참 불쌍해. 하지만 너도 참 문제다. 어떻게 그런 변변찮은 남자를 고를 수가 있니? 남자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야겠네.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녀는 내가 어리석고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비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눈에는 보기 힘든 듯 그 양양한 빛이 서려 있었다. 평온하던 식탁 위로 조용한 압류가 흘렀다.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만큼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언니가 바로 첫 번째 시련이라는 것을. 바로 다음 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총 회장님이 특별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궤도였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그저 장식용 꽃병이 아니라 재계에서 굳건히 서고 가문의 중책을 짊어질 만한 재능과 배짱을 갖춘 합당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 하루 일정은 빽빽하게 채워졌다. 이른 아침에는 집으로 초빙된 최고의 교수들에게 경영, 재무, 법률을 배웠다. 오후에는 소통기술, 사교예절, 와인 감별, 예술을 배웠다. 심지어 걷는 법, 잔을 드는 법, 미소 짓는 법까지 상류층의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저녁에는 천성그룹 프로젝트에 관한 산더미 같은 자료를 읽고 요약해야 했다. 솔직히 지칠 때도 있었다. 방대한 지식과 엄격한 규칙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과 집을 주셨다. 나는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게다가 내심나도 변하고 싶었다. 다시는 약하고 의존적이며 쉽게 괴롭힘당하는 이서윤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문채원이 되고 싶었다. 나의 변화는 언니 채영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며 안부를 물었지만 나는 그녀의 불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식사 중에 종종 툭툭 던지는 말을 했다. 할아버지도 참 동생을 너무 힘들게 공부시키시네. 이제 막 돌아와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혹은 경영 같은 건 너무 딱딱해서 여자한테 안 맞아. 나처럼 꽃꽂이나 그림 그리는 게 좋지. 회사 일은 할아버지랑 정혁 삼촌이 알아서 하시게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내 노력을 폄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안분지족하는 위치를 은근히 강조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내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이 아름다운 언니가 바로 첫 번째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언니 채영의 서재를 지나가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하려던 참에 언니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얼핏 들렸다. 목소리는 꽤 심각해 보였다. 자세히 조사해봐. 그놈의 과거, 인간관계,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특히 그놈 회사와 천성그룹 파트너사들 간의 관계까지 전부 알고 싶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짧은 침묵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몇 톤은 더 차가워졌다. 맞아. 그 문채원이라는 애의 전남편, 박민준. 그냥 해. 돈은 문제 없어. 하지만 절대 비밀로 해.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언니 채영이 민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왜? 식탁에서는 별 관심 없는 척. 심지어 나를 비꼬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를 비밀리에 조사하다니. 정말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내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나는 서둘러 뒤로 물러나 복도의 어두운 구석에 숨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녀는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어떤 음모가 있고 민주는 그 계획의 졸모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복잡했다. 내가 막 경험한 따뜻한 가족극에 갑자기 균열이 생겼다. 화려하고 평화로운 저택의 겉모습 뒤에는 경계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집어삼킬 준비가 된 압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막 발을 들인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거의 한 달간의 속성 훈련 끝에 총 회장님은 내가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선택된 기회는 천성그룹과 유럽의 대형 파트너사 간의 계약 체결 파티였다. 언론과 재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는 이것이 내 위상을 확립할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드레스룸의 큰 거울 앞에 서서 거의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더 이상 수수하고 촌스러운 이서윤도 어색하고 소심한 문채원도 아니었다. 거울 속의 인물은 고고하고 화려한 아가씨였다. 나는 유명 브랜드의 짙은 파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은 내가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곡선을 강조했다. 머리는 정교하게 올려 묶어 가느다란 목선과 나비 모양의 점을 드러냈다. 이제 그것은 독특한 장신구처럼 보였다. 전문적으로 메이크업한 얼굴은 깊은 눈매와 와인색 입술을 강조하여 매혹적이고 자신감 넘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총 회장님과 문 회장 모두 넋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만족감과 무한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아름답구나. 네 어미의 젊은 시절 기품이 그대로 있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옆에 서 있던 언니 채영도 매우 우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동생, 오늘 정말 예쁘다. 분명 파티의 주인공이 될 거야. 칭찬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다. 파티가 열리는 5성급 호텔의 연회장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우리 가족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쏠렸다. 완전히 낯선 얼굴이 문태성 총회장님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엄숙한 계약 체결식이 끝난 후 총회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모든 귀빈들 앞에서 힘차게 선언했다. 오늘 이 중대한 자리를 빌어 저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20년간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돌아온 제 손녀 문채원입니다. 연 회장은 즉시 술렁거렸다. 수군거림, 호기심과 경악에 찬 시선들이 모두 나를 향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태도에 대해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고개를 높이 들고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마주했다. 예상대로 나는 곧 파트너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서윤이 아니었다. 배운 지식 덕분에 나는 그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사적인 이야기부터 비즈니스 문제까지. 특히 파트너 그룹의 회장인 점잖은 프랑스 신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그를 놀라게 했다. 유창한 영어뿐만 아니라 내가 애써 배운 기본적인 프랑스어로도 그와 대화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마시고 있는 와인의 종류를 알아보고 능숙하게 평론했다. 나는 심지어 양국 비즈니스 문화의 유사점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전날 밤 내가 철저히 연구한 주제였다. 프랑스 회장은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총 회장님께 말했다. 문 총 회장님, 이렇게 아름답고 총명하며 날카로운 손녀를 두셨으니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천성그룹의 미래는 분명 더욱 빛날 것입니다. 총 회장님은 하하하 웃으며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옆에 있던 문 회장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언니 채영의 입과 미소만이 약간 굳어 있었다. 오늘 밤 나의 등장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천성그룹의 둘째 아가씨, 문채원이라는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언론과 상류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20년간 잠자던 나비가 마침내 화려하고 인상적인 첫 등장을 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불청객의 등장이 파티의 완벽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문 쪽에서 민준과 유라가 들어왔다. 그들은 꽤 신경 써서 준비한 듯 보였다. 민준은 번쩍이는 정장을 입었고 유라는 명품 인부복을 입어 곧 엄마가 될 젊은 대표의 아내가 될 사람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과시하려 했었다. 아마도 그들은 사업 기회를 찾고 상류 사회에 끼어들기 위해 이곳에 왔을 것이다. 그들의 시선이 군중을 훑다가 나를 발견했다. 둘 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의 손에 있던 와인잔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유라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충격, 그리고 질투와 불신으로 변했다. 그들은 시골뜨기, 자신들이 치욕스럽게 쫓아낸 아내가 지금은 명문가 아가씨의 신분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고 심장이 아주 살짝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힐 힘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유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눈앞의 현실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민준의 팔을 끌고 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어머, 이게 서윤 씨 아니에요? 유라가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오랜만에 보네요. 몰라보겠어요. 역시 쥐도 곡간을 잘 만나야 한다더니 인생 역전이 빠르네요.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내 배짱을 보여줄 때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가 내 데뷔 무대를 망치게 둘 수 없었다. 나는 돌아서서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그리고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칭찬 고맙지만 속담을 잘못 쓰신 것 같네요. 나는 와인잔을 입술로 가져가 살짝 마신 뒤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말투는 고상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쥐는 쌀독에 들어가도 봉황이 될 수 없죠. 저는 그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반대로 봉황도 아니면서 화려한 깃털을 억지로 걸치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붉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이 막혔다. 민주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황급히 유라의 손을 끌며 내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윤, 아니 채원 씨,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민준에게 옮겼다. 박민준 씨,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아마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민준은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배신과 당신 가족의 무자비함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갈 길도 찾지 못하는 바보로 살고 있었겠죠. 아, 참, 회사 요즘 괜찮아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을 말하듯 살짝 다가갔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즘 젊은 기업들의 경영 상황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즉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며칠 전 총회장님의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의 손짓 한 번이면 자신이 애써 일군 작은 회사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었다. 저는 민준은 더듬거렸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고고한 모습을 되찾았다. 파티는 아직 길어요. 두 분 편하게 즐기세요. 하지만 유라 씨께는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임신 중에는 사람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흥분하는 것도 아기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떠났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과 군중의 수군거림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파티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멀리서 보니 언니 채영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마치 자신이 연출한 재미있는 연극을 막 다 본 듯한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심장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정말 간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민준과 유라와의 대결은 내게 짧은 승리감을 안겨주었지만 그 직후에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나와 그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정말로 뒤에 남았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지친 몸으로 방으로 돌아와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두꺼운 화장을 지웠다.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여전히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려 애쓰는 문채원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달빛 아래 고요한 넓은 정원을 바라보며 온갖 상념에 잠겼다. 그때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짧게 울리며 새로운 메시지를 알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나를 경악시켰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채원 씨, 저 민준입니다. 당신이 저를 증오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20년 전 당신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를 만나세요. 당신 언니를 믿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이 보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메시지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준, 왜 그가 내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함정일까? 파티에서의 망신 이유, 혹시 그가 내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머릿속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나를 잔인하게 배신한 민준을 믿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언니 채영에 대한 그의 경고는 내 자신의 의심과 무섭게 일치했다. 내가 엿들은 비밀 통화, 민준과 대치하는 나를 보며 지었던 그녀의 의미심장한 미소. 모든 것이 이 우아하고 친절한 언니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가 내 부모님의 사고 진실을 언급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미궁에 빠진 사건이 아니었던가? 민준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유인하기 위해 그냥 하는 말일까? 나는 방 안을 오가며 심란한 마음을 달랬다. 한쪽에는 민준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다른 한쪽에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은 불타는 갈망과 친언니에 대한 커져가는 불안감이 있었다. 마침내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이겼다. 나는 더 이상 이 속임수와 음습한 비밀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것이 함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야 했다. 나는 민준을 만나야 했고 해답을 찾아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눌렀다. 시간, 장소, 창밖의 고요한 밤하늘은 내 인생의 또 다른 폭풍우가 곧 닥칠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결혼 생활의 배신보다 훨씬 더 끔찍한 폭풍우. 그것은 20년간 감춰져 온 음모와 증오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과의 만남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는 단지 이메일 주소 하나를 문자로 보내며 때가 되면 모든 정보를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채영을 극도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의 모호함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경계하게 했다. 나는 내가 얇은 얼음판 위를 걷고 있으며 주위에는 아직 꿰뚫어보지 못한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 며칠 후 가족회의에서 언니 채영이 갑자기 제안을 하나 했다.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채원아. 그녀는 평소의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그룹의 제주도 5성급 리조트 프로젝트가 부지 정리와 언론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는 이게 채원이가 실력을 시험해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눈에는 가짜 격려가 반짝였다. 너는 막 대중 앞에 나섰고 이미지가 아주 좋아. 네가 직접 그곳에 가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네 능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거야. 언니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문태성 총회장님과 문정혁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심하는 듯했다. 제주도 프로젝트는 투자금이 5조 원에 달하는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것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다. 채영의 제안은 언뜻 듣기에는 매우 합리적이었다. 회사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도 주는 것이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군. 총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느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언니 채영의 눈을 바라보며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나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분명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녀는 나를 곤란한 상황으로, 즉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할아버지와 이사회에 눈밖에 나게 될 복잡한 문제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한다면 나는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칠 것이다.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언니. 나는 일어서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임무, 제가 맡겠습니다.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다. 즉시 나는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내내 나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서류 한 장 한 장, 계약서 한 줄 한 줄, 재무보고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문제는 전혀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보상 및 지원 명목으로 거액의 지출이 있었지만 명확한 증빙 서류가 없었다.
모든 것은 프로젝트 책임자인 부회장으로서의 언니 채영의 서명으로 승인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는 황성건설이라는 부지 정리 전문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이름 자체는 내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 주소는 나를 경악하게 했다. 그곳은 바로 민준이 더 크고 번듯한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에 옛 회사 주소였다. 모호한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채영과 민준. 그들은 사업 관계였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에 이 기름진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겼고 그 불투명한 지출은 그들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제주도의 이 함정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부패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문제의 복잡성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결의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나는 제주도에 가야 했다. 나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언니의 진짜 얼굴을 폭로해야만 했다. 비행기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의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쉴 틈도 없이 나는 곧바로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했다. 내 눈앞의 광경은 보고서에서 읽은 것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정부는 한 무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막혀 있었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며 소리쳤고 인부들은 옹기종기 모여 일을 할 수 없었다.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다. 프로젝트 관리 본부장인 중년의 남성 홍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급히 달려와 나를 맞았다. 문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고발하며 보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시선은 시위하는 군중이 아니라 근처 해안가로 향했다. 작은 어선들 사이에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이는 요트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선체에는 세월의 발에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었다. 해첩, 하이데. 그 이름은 왠지 모르게 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다. 해첩, 해, 하이는 바다, 첩, 대은 나비. 바다의 나비. 내 목의 점처럼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쳤다. 파도 소리, 짭짤한 바닷바람 냄새, 그리고 한 남자의 웃음소리, 아빠의 작은 나비. 이리 오너라. 저 요트는 누구 것인가요? 홍 팀장님.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홍 팀장은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머리를 극적였다. 아, 저건 이 땅의 옛 주인이었던 박 영감님 겁니다. 듣기로는 그분 아버님의 유품이라고 하더군요. 옛날에 그분도 이름난 뱃사람이셨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아들이 땅은 우리에게 팔았지만 요트만큼은 절대 팔지 않겠다며 저기에 정박해 둔 겁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저 낡은 요트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홍 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부두로 향했다. 나는 박 영감님의 아들과 이야기하며 배를 한번 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아마도 내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인지 그는 동의했다. 낡은 나무 가판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마치 익숙한 곳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조타실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했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나무로 된 키와 낡은 항해 장비들을 스쳤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조종판에 작은 틈새에 끼어있는 낡은 가죽 수첩. 나는 떨면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에 아주 아름다운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항해 일지였다. 첫 장을 넘겼을 때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강역의 항해 기록, 아버지의 일기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는 이곳에, 바로 이 배 위에 계셨다. 이것은 그의 유품이었다. 나는 서둘러 다음 장들을 넘기며 그의 글씨 한자 한자를 탐욕스럽게 읽었다. 그는 항해에 대해, 바다에 대한 사랑에 대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 썼다. 마지막 장들에서 나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젊어 보이는 아버지 문강역이 환하게 웃으며 낯선 여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 여인도 매우 아름다웠는데 슬픈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이 해처포의 가판 위에 서 있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왜 그녀는 아버지와 그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을까? 이 일기장과 사진은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 아버지의 과거,
그의 죽음에 대한 비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었고 내 진실 찾기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손에 든 채 나는 과거와 부서진 기억의 파편으로만 상상할 수 있었던 아버지와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다. 고통과 호기심이 나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성은 눈앞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제주도의 위기는 나의 첫 시험대였고 나는 실패할 수 없었다. 권력이나 돈으로 억누르는 대신 나는 진심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언니 채영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무기였다. 나는 밤새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읽었다. 그는 바다에 대해서만 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 어부 친구들에 대해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장기를 두던 오후에 대해 많이 썼다. 그는 고된 삶을 사는 순박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이 땅에 대한 사랑에 대해 썼다. 그 중에서도 그는 박 영감님을 절친한 친구처럼 여러 번 언급했다. 이것이 내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높은 상사의 모습으로 현장에 가지 않았다. 나는 수수한 옷을 입고 시위대 중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 아마도 아버지의 친구였을 법한 분들을 찾아갔다. 나는 보상금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어르신들, 이 필체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존경심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 아버지 문강혁 씨의 일기입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들어 누렇게 변한 종이를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갑자기 외쳤다. 세상에, 이거 정말 강혁이 글씨 맞네. 그때 그 친구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긴장된 분위기가 즉시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 더 이상 투자자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옛 친구의 딸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신분에 대해 20년 만에 가족을 다시 찾은 사연을 이야기했다. 나는 일기장에서 읽은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이야기했다. 연결고리를 만든 후에야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룹의 대표라고 자칭하는 자가 와서 매우 높은 보상금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받았을 때 그들이 손에 쥔 돈은 약속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 자는 사기꾼이었고 황성건설과 결탁하여 주민들의 돈을 가로챈 중개인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채영은 민준의 회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사기꾼을 통해 보상금을 횡령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동시에 갈등을 조장하여 나를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주민들 앞에 서서 정중하게 약속했다. 저는 천성그룹의 대표이자 문강혁의 딸로서 어르신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그룹은 악당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모든 보상금은 그룹에서 다시 전액 지불할 것이며 어떤 중개인도 거치지 않고 각 가구에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문화회관과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나의 진심 어린 말은 그들의 마음에 닿았다. 그날 오후 나는 현장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나는 사기꾼의 음모를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아직 채영과 민주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시에 새로운 보상 계획과 그룹의 사회적 약속을 발표했다. 위기는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에 차 시위하던 주민들은 오늘 기쁘게 이주를 시작했다. 젊고 총명하며 결단력 있으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여성 리더인 나의 이미지가 신문 지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채영의 함정을 나 자신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었다. 소식은 빠르게 서울로 전해졌다. 총 회장님이 내게 전화를 하셨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감동과 자부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채원아. 내 덕에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당장 돌아오너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자 나는 영웅처럼 환영받았다. 총 회장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서려 있었다. 문 회장과 김 집사님도 감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직 언니 채영만이 여전히 축하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 뒤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연극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바로 다음 날 총 회장님은 가족과 이사회의 핵심 멤버들을 소집했다. 저택의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제주도에서의 내 성공을 요약한 후 총 회장님은 힘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채원이의 귀화는 우리 가문의 큰 복이다. 그 아이의 재능과 배짱은 더 큰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나는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나는 내 유언장을 수정할 것이다. 천성그룹의 내 지분 51%와 미래의 이사회 의장직은 모두 내 손녀 문채원에게 양도될 것이다. 방 전체에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놀라움의 수군거림이 뒤따랐다. 이것은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그것은 돌아온 지 2달도 안 된 내가 거대한 제국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 회장은 나를 보며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채영은 나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테이블 아래에 놓인 그녀의 2 손은 관절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질투와 증오는 거의 감출 수 없을 정도였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돌아간 후 총 회장님은 나를 서재에 남게 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인자한 눈빛으로 말했다. 채원아, 이 중책을 너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 벅차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네가 해낼 것이라 믿는다. 너는 이 가업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 그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는 놀라 소리쳤다. 총 회장님은 비틀거리다 바닥으로 천천히 쓰러졌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내 비명소리에 저택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했고 총 회장님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그가 너무 흥분하여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었다. 온 가족이 걱정과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와 문 회장이 병원을 지키는 동안 언니 채영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회장이자 현재 회사에 있는 총 회장님의 유일한 직계 가족으로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총 회장님이 고령과 건강 악화, 그리고 사기꾼에게 선동당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회의의 증인 자격으로 갑자기 나타난 민준과 손을 잡았다. 민준은 내가 채원이 아니라 이서윤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이며 온 가족을 속이기 위해 수단을 썼다고 증언했다.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채영은 위조된 의료 기록까지 제시했다. 그 기록에는 나와 가족의 DNA가 불일치한다는 결론이 적혀 있었다. 이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문 회장이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총 회장님의 새 유언장은 아직 공증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이제 큰 힘이 없었다. 채영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 그리고 총 회장님이 혼수 상태라는 사실 앞에서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그녀에게 기울었다. 이사회는 내 모든 직위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 비공식적인 상속권을 부인하며 총 회장님이 깨어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부회장 문채영에게 위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폭풍우는 광풍처럼 빠르게 닥쳤다. 단 이틀 만에 나는 제국의 후계자에서 전 세계가 의심하는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내가 병원에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2명의 거구의 경호원이 내 방문 앞에서 나를 막았다. 문채영 부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문채원 씨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방문이 내 등 뒤에서 쾅 닫혔다. 나는 감금되었다. 채영의 진짜 함정은 이제 막 공식적으로 닫힌 것이다. 호화로운 침실의 내벽은 이제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혼란, 분노,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채영은 극적으로 판을 뒤집었다. 그녀는 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칭범으로 자신의 손에 든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모든 문이 내 눈앞에서 쾅 닫힌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혼수 상태. 문 회장은 이사회에서 무력화되었고 나는 감금되어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절망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나는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휴대폰을 찾아봤지만 이미 빼앗겼다. 모든 탈출구는 막혀 있었다. 문득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조심해야 한다. 그는 누군가에 대해 경고하려 하셨다. 아마도 채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스쳤다.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그의 눈은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소리 없이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하고 나니 그의 입모양을 기억해내려 했었다. 옛날 별장, 금고. 그렇다. 그것이 그가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이었다. 옛날 별장. 저택 구내의 한적한 곳에 있는 오랫동안 봉인되었다고 들었던 그 별장. 그는 내가 그곳에 가길 원했다. 그 안에 금고가 있고 그 안에는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 희미한 희망이 다시 솟아났다. 나는 여기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탈출해야 했다. 자정이 되어 저택 전체가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내 방은 2층에 있었고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위험할 정도는 되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아래에는 부드러운 잔디밭이 있었고 다행히도 담벼락 가까이에 오래된 부겐빌레아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 앙상한 가지들이 임시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침대 시트를 엮어 튼튼한 밧줄을 만들었다. 한쪽 끝은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고 다른 쪽 끝은 아래로 늘어뜨렸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나는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 밝혀져야 할 진실에 대한 생각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창문을 넘어 시트 밧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손을 놓고 잔디밭 위로 가볍게 떨어졌다. 성공했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보안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가끔 경호원의 그림자가 순찰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 덤불과 어둠을 이용해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옛날 별장을 향했다. 별장은 달빛 아래 음산하고 고요하게 내 눈앞에 나타났다. 정문은 녹슨 큰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김 집사님이 예전에 말해준 비밀 통로가 뒤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옛날에 아이들이 드나들던 와인 저장고 창문이었다. 나는 이끼 낀 벽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다행히 나무 창문은 썩어서 약간의 힘만으로도 열 수 있었다. 나는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즉시 나를 감쌌다. 체형이 미처 압수하지 못한 스마트워치에 플래시를 켰다. 희미한 빛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공간을 훑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잊힌 듯했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금고는 서재의 큰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서재를 찾아받아 풍경이 그려진 그림을 떼어냈다. 벽에 낡은 강철 금고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할아버지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채영의 생일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다. 절망적으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금고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문득 해첩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바다의 나비. 나는 아버지가 일기장에 쓴 날짜. 그가 그 요트에서 마지막 항해를 마친 날을 입력해보았다. 딸까. 작은 소리가 났다. 금고문이 열렸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안에는 돈이나 보석은 없고 서류 뭉치 하나만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의료 기록이었다. 그리고 결론을 읽었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 기록은 나, 문채원이 가문과 혈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채영이 이사회에서 제시한 것과 똑같았다. 왜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녀에게 불리한 위조된 기록을 숨겨두신 걸까? 설마 내가 정말 그의 손녀가 아닌 걸까?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까? 극도의 혼란과 절망이 나를 덮쳤다. 내가 손에 든 서류 뭉치의 넋을 잃고 있을 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에 직통으로 비춰졌다. 눈부셨다. 어머, 여기 숨어있는 생쥐 좀 보게. 채영의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서재문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옆에는 민중과 2명의 거구의 경호원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승리감과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언니,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나는 더듬거리며 서류를 등 뒤로 숨기려 애썼다. 채영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내까지 잔꾀가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난 오래전부터 널 감시하고 있었어. 네가 차고 있는 그 스마트워치 위치 추적 기능이 있거든. 멍청하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너무 안일했다. 찾고 싶은 거 찾았니? 사랑하는 동생아? 그녀는 내 손에 든 서류를 힐끗 보았다. 그래, 맞아. 그게 진실이야. 넌 할아버지 손녀가 아니야. 넌 그저 운 좋게 할아버지의 죽은 손녀와 똑같은 점을 가진 고아일 뿐이야.
할아버지는 손녀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널 착각한 거고, 하지만 난 할아버지처럼 눈멀지 않았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고 눈빛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럼 당신도 언니 사람이었군요. 나는 씁쓸하게 물었다. 그 문자, 그 경고, 전부 두 사람 계획의 일부였군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의 침묵은 인정과 같았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나를 배신했던 자에게서 나온 헛된 희망을 믿었던 바보였다. 자, 연극은 여기까지. 채영이 경호원에게 명령했다. 저애 잡아. 이번엔 지하실에 가둬. 다시는 도망칠 기회도 주지 마. 두 경호원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나는 완전히 탈출구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민준이 갑자기 행동에 나섰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지 않고 몸을 돌려 경호원 중 한 명의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다. 다른 경호원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민준은 온 힘을 다해 그를 채영에게 밀쳐버렸고 둘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채원 씨, 도망쳐요. 민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민준아,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채영이 바닥에서 분노에 차소리쳤다. 민준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내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이건 가짜예요. 진짜 서류는 할아버지께서 김 집사님께 맡기셨어요. 어서 그분을 찾아요. 그리고 그는 내 손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집사님 방에 있는 사물함 열쇠예요. 진짜 증거는 그 안에 있어요. 어서 가요. 두 경호원은 이제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방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건장했지만 혼자서 두 명의 전문 깡패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그는 금세 그들에게 심하게 맞았다. 민준 씨! 나는 공황 상태에서 소리쳤다. 가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민준은 몸을 일으켜 자신의 몸으로 두 경호원의 길을 막았다. 내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미안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사과 한 번과 목숨 하나를 빚졌어요. 잘 살아서 저 여자를 무너뜨려요. 한 경호원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민준의 등을 강타했다. 그는 쓰러졌고 입가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손 안의 열쇠를 꽉 쥐고 몸을 돌려 별장에서 뛰쳐나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채영의 분노에 찬 비명과 싸움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살아야 했다. 김 집사님을 찾아야 했다. 이 판을 뒤집어야 했다. 할아버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민준의 희생을 위해서 나는 밤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저택의 어둠은 적이자 동맹이었다. 채영이 곳곳에 배치한 경호원들의 탐조등과 눈으로부터 내 작은 몸을 숨겨주었다. 피 웅덩이에 쓰러진 민준의 모습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의 말은 더 강하게 울려 퍼졌다. 어서 김 집사님을 찾아요. 진짜 증거는 그 안에 있어요. 나는 김 집사님을 찾아야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사람이었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본관으로 가지 않고 정원사들이 다니는 작은 길을 따라 하인들이 머무는 별채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빨리 달려서이기도 했고 두려워서이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 잡힌다면 채영이 내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도 채영의 모든 관심은 옛날 별장에 쏠려 있는 듯했다. 나는 무사히 별채에 도착했다. 김 집사님의 방을 찾아갔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김 집사님, 저예요. 채원이에요. 문이 즉시 열렸다. 김 집사님이 서 있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흙투성이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내 모습을 보고 그는 황급히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재빨리 문을 닫았다. 아가씨, 세상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나는 숨을 헐떡이며 민준이 준 열쇠를 보여주었다. 민준 씨가 할아버지께서 진짜 서류를 집사님께 맡기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나요? 김 집사님은 열쇠를 보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확고한 빛이 서렸다. 그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나를 방 안의 낡은 나무괴로 이끌었다. 그는 내 열쇠를 쓰지 않고 주머니에서 다른 열쇠를 꺼내 비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봉인된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봉투 위에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목숨이 위협받거나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내 손녀 채원에게만 전할 것. 이건 총 회장님께서 작년에 제게 맡기신 편지입니다. 김 집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총 회장님께서는 이 편지에 아가씨께서 필요한 모든 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열쇠는 이 편지에서 언급될 증거들이 담긴 철제 상자를 여는 데 쓰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내 열쇠를 사용해 옆에 놓인 철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지만 그는 내게 편지를 먼저 읽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할아버지의 글씨 한자 한자가 나타났다. 힘이 넘치면서도 슬픔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채원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는 너를 지켜줄 만큼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큰 변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제 네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지난 20년간 이른바 가문의 명예라는 것 때문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채원아, 너는 이 집안의 핏줄이 맞다. 내 아버지 문강혁의 친딸이다. 하지만 네 어머니 이지은은 그의 유일한 아내가 아니었다. 채영이의 어머니, 즉 본처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였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력 때문에 그는 채영이의 어머니와 결혼해야 했다. 내 어머니 이지은이 바로 네가 해처포에서 찾은 사진 속의 그 여자, 내 아버지의 이름 없는 둘째 아내였다. 평생을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산 채영이의 어머니는 너희 모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미쳐 날뛰었다. 납치범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그 옛날 납치극을 꾸민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일석이조였다. 거액의 몸값을 차지하고 동시에 너희 모자를 제거하는 것. 그 끔찍한 교통사고는 그녀가 꾸민 짓이었다. 그녀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다. 너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고 그녀의 수하들에 의해 낯선 곳에 버려졌다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밀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채영이의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채영이는 너무 어렸다. 나는 며느리의 죄를 폭로하지 못했다. 그것이 가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영이의 미래를 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죄스러운 침묵이 20년간 나를 괴롭혔다. 나는 채영이가 어릴 때부터 응석바디로 자라 이기적이고 야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언젠가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를 해칠까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옛 별장 금고 속의 가짜 서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녀 어머니의 옛 죄악에 대한 모든 증거, 너의 진짜 DNA 결과, 공증된 유언장, 모든 것을 김 집사에게 맡겨두었다. 채원아, 내 손녀. 이것들을 이용해 네게 속한 것을 되찾아라. 강해져야 한다.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네 할아버지, 문태성. 나는 편지를 다 읽었다. 눈물은 어느새 시야를 흐렸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 채영의 어머니. 바로 그녀가 내 부모님을 죽였고, 채영. 그녀는 어머니의 전처를 밟았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나는 철제 상자 안의 증거 뭉치를 보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싸울 때였다. 다음 날 아침,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이사회가 열렸다. 채영은 권위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의장석에 앉아 승리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채영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문태성 총회장님은 현재 혼수 상태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으며 사칭범 문채원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사회에 그녀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박탈하고 저를 천성그룹의 유일한 합법적 경영자로 인정하는 안건에 투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채영에게 매수된 몇몇 이사들이 지지 발언을 시작했다. 문 회장은 어두운 얼굴로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내가 들어섰다. 모두가 나를 보고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채영이 가장 놀랐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경호원들은 어디 갔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다. 내 뒤에는 철제 상자를 든 김 집사님이 따랐다. 나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문채영 부회장님. 나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 속한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넌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채영이 평소의 침착함을 모두 잃고 소리쳤다. 사기꾼이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그럼 이건 뭐죠? 나는 상자를 열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99.999% 일치하는 원본 DNA 결과. 내가 유일한 상속인임을 명시한 변호사 공증을 받은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 전 그녀 어머니의 범죄에 대한 전체 조사 기록. 수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녹취록,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찾아낸 증인들의 진술서. 당신 어머니는 질투심에 내 부모님을 죽이고 납치극을 꾸몄어요. 그리고 당신은 탐욕 때문에 그 죄악을 반복하며 친동생을 함정에 빠뜨렸죠. 제주도 프로젝트에서 공금을 횡령한 증거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은 폭발했다. 주주들은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채영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더듬거렸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부 가짜야. 가짜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답을 줄 겁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문 회장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은 총 회장님이 나타났다. 여전히 매우 쇠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채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번뜩였다. 채원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총 회장님의 등장은 채영을 무너뜨린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녀의 모든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막다른 길에 몰려 이성을 잃은 채영은 미친 짓을 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핸드백에서 번쩍이는 작은 권총을 꺼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았다. 전부 너 때문이야. 채영이 핏발선 눈으로 나에게 총을 겨눴다. 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든 게 내 것이었어. 내 것이었다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생각.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검은 총구와 마주섰다.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지며 공간을 갈랐다. 하지만 나는 아프지 않았다. 한 인형이 내 앞으로 뛰어들어 나를 막아섰다. 그 몸이 비틀거리다. 내 발치로 천천히 쓰러졌다. 아주 많은 피가 하얀 셔츠 위로 번져나갔다. 민준이었다. 민준 씨. 나는 소리치며 무너져 내리며 그를 부축했다. 그가 왔다. 어떤 방법으로 탈출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 생사의 순간에 맞춰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나를 보며 입가에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목숨 하나 빚졌다고 했잖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사건은 너무 빨리 일어났다. 모두가 당황한 틈을 타 건물 보안팀이 들이닥쳐 채영의 무기를 빼앗고 제압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미친 듯이 웃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나는 민준을 꼭 껴안고 멈추지 않는 피를 막으려 애쓰며 소리쳤다. 그날 천성그룹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을 겪었다. 주범은 체포되었고 진짜 상속인은 자신의 옛적을 껴안고 절망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1년 후 아침 햇살이 회장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서울의 붐비는 차도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의 그림자에 비쳤다. 나는 많이 변했다. 긴 머리는 어깨 길이로 잘라 더 활동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은 자신감과 리더의 풍채를 돋보이게 했다. 파란만장했던 1년 후 나는 천성그룹 회장 자리에 굳건히 앉아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다. 총 회장님은 훨씬 더 회복하셨다. 건강이 예전처럼 걷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은퇴하여 문 회장과 함께 매일 장기를 두고 차를 마시며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그가 오랜 고뇌 끝에 평온을 되찾은 것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채영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합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민준,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회복 후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떠났다. 나와 그 사이의 모든 은원은 운명적인 총성으로 해결된 듯했다. 회장실 문이 살짝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박민준 씨가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 심장이 살짝 쿵 내려앉았다. 그가 돌아왔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더 말랐지만 더 강인하고 성숙해 보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더 이상 과거의 증오는 없었다. 폭풍우를 함께 겪은 사람들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저 곧 해외로 이민 갑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새롭게 시작하려는군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요. 제 회사를 문제 삼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법이 할 일이었어요. 게다가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놓았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나비였다. 드릴 게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마지막 사과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나는 나무나비를 집어들었다. 그 온기를 느꼈다. 고마워요. 잘 지내요. 민준 씨. 당신도요. 채원 씨. 그는 일어나 등을 돌려 걸어갔다. 한 과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저녁 나는 외교계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문채원 회장님. 제가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저는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나는 돌아섰다. 내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잘생긴 얼굴, 총명한 눈빛, 그리고 온화한 미소. 그는 내가 오래전부터 명성을 들어온 젊은 외교관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평온한 미소. 안녕하세요, 안지훈 씨. 저는 문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년간 잠자던 나비는 번데기를 깨고 온갖 폭풍우를 겪은 후 마침내 자신만의 하늘을 찾았다. 찬란하고 희망에 찬 새로운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